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요. ABA 치료에 대한 오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ABA 치료를 받을 때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나 안 그러면 주변에서 들은 내용으로 해서 ABA 치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BA 치료도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걸 장점과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ABA 치료에 대해서 그 장점 또한 부정적으로 보는 시야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있는 내용에서 이전에 우리가 초창기의 연구에 있는 ABA, 즉 행동 수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ABA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용어가 조금 더 확장되고 이전에도 다 사용했지만은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 행동 지원 그리고 ABA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단점들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긍정적인 치료 환경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에 대해서 보다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방법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가야 ABA 치료를 선택하거나 내가 가정에서 ABA 치료를 배워서 아이에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건 아닌가 봐, 부정적인가 봐 라고 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정확하게 정보를 듣고 나서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해줄 필요성이 있는 특히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교육에서 많은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ABA 치료는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많이 배우게 되면 스스로 공부해보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이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여러 가지 바람직한 행동, 도전적 행동의 감소, 그리고 언어 행동이나 여러 가지 인지 학습을 발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나서 정확하게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안 그러면은 정확하게 진행을 하든 거기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용들을 한번 보고 나서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A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시간에서 이 네 가지 질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 ABA 치료는 너무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BA 치료는 강화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ABA 치료는 주당 40시간 이상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BA 치료는 의료적인 접근이나 내 기능을 신경 쓰지 않는다. 오로지 행동주의적인 접근으로만 본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ABA 치료는 너무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ABA에서 DTT, 우리가 변별학습훈련, 비연속 시행훈련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ABA에 치료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빠르게 진행해야 되고 템포를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3초에서 5초 지나서 계속 이제 우리가 날린다라고 하죠.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동작을 반복해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훈련 위주의 기계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아동이 기계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우다 보면은 다른 것에 대해서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ABA 치료는요, 그 ABC라고 하는 작동 행동을 형성하는 하나의 런 유닛을 제공을 할 때 주의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집중은요, 일반적인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모, 결국에는 이제 아이의 동기를 활용해 가지고 주의 집중을 시키고 선행 자극을 보내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나면은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칭찬도 많이 하고 자연스러운 강화제를 통해 가지고 이걸 조금 더 일반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잘 시행하다 보면은 그걸 반복적으로 많이 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DTT에 가져와서 다시 한번 구조화 시켜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언어, 많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ABA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안쪽에서 선생님과 이제 그 학생, 특히 아동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다양한 자극이 오고 다양한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화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라고 하는 것은 DTT에 빠르게 진행하고 템포를 조절하고 그게 반복해서 시행된다는 그 용어에 의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재밌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ABA 치료를 제대로 하는 곳이라면 이러한 액션감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BA 치료는 강화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동기 조작을 하든 그리고 결과에서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강화제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음식 강화제를 많이 활용해서 너무 의존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강화제가 무조건 강화제, 즉 1차적 강화제 이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견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요즘 강의할 때 또 하는 주제가 뭐냐면 강화 스케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강화는 처음에는 연속 강화 그리고 이후에 간헐 강화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먹는 강화가 있으면요 여기에 짝을 지어서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강화제를 계속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1차 강화라고 할 수 있는 먹는 거는 줄여나가게 되고요. 줄여나가도 유지할 수 있는 강화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게 이제 간헐 강화로 간다는 거고 칭찬을 이제 우리가 페어링을 했기 때문에 짝을 지었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강화제를 줬기 때문에 이후에는 칭찬만 가지고도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칭찬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행동이 이제 파급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차 강화만 쓰게 되더라도 처음에는 연속적인 강화를 하지만은 이후에는 이걸 우리가 간헐 강화에 의해서 점점 줄여나갑니다. 오히려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를 줄여나가면서 이 행동이 강화는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요. 단순히 먹는 걸 준비해서 강화제 박스를 가지고 강화제를 주기 때문에 강화에만 의존하고 나와서 강화제가 없으면 안 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는 강화제를 정말 1차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강화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강화제가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월급이라는 것도 하나의 강화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강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화제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걸 하면은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되는 거. 이것도 또한 우리가 또 강화의 효과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안에서 강화제는 아닌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화에 너무 의존한다는 거 결국 강화제에 너무 의존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는 것 같습니다. ABA 치료는 주당 40시간 이상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이 국내에 넘어오면서 주당 40시간 이상 계속했을 때 이제 자폐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일반적인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가지게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 40시간을 조기 교실의 형태로 하고 그리고 외국에는 학교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고 무조건 많이 하도록 이걸 유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언어 치료가 됐던 작업 치료가 됐던 그 외에 기타 여러 치료들이 있잖아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ABA 치료도 많이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ABS는 데이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발달을 항상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발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피드백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반복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40시간 이상을 하더라도 이게 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한 5세, 만 5세 정도까지는 이제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아서 이 ABA 치료를 하는 교실이 있을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곳에는 우리가 조기 교실 형태로 해가지고 이 정도 시간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만사는 아니다. 아이가 정말 자폐 증상이 조금 심하다. 자폐 성향을 많이 보인다고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의 특성이 너무 다르고 또 자폐 정도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40시간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지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치료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주당 2시간이 됐던 3시간, 4시간 정도가 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가정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조금씩 그걸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뭐 줌으로 하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BCBA 분들이 이제 홈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모님을 가르쳐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 40시간 안에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정에서 너무 많은 치료 활동을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거든요. 치료실에서 하고 있는 걸 자연스럽게 일반화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조금 연계하는 건 괜찮지만은 그걸 무조건 또 가져와서 집에서도 똑같은 치료실 환경으로 그렇게 돼버리면은 가정의 자연스러운 환경이 너무 치료적인 환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40시간을 위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나와서 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뭐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보육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는 우리가 ABA 시간을 많이 늘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보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저는 현재 우리나라 국내 교육 체제 안에서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ABA 치료의 목적은 뭘까요? 결국에는 사회에 나왔을 때 치료 환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능력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일 처음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가정하고 유치원이나 학교인 이 교육기관이 될 겁니다. 지역사회도 될 것이지만은. 그래서 그쪽에서 오히려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교육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각각의 40시간 진행하는 것보다는 치료실과 학교와 부모가 이렇게 협력되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치료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ABA에서 검증된 이런 방법들을 조금은 이제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정도만 좀 되면은 연계성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시간 이상을 꼭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ABA 치료는 의료적인 접근이나 뇌 기능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유튜브에서도 이런 부분을 올려주셨던데 그 내용은 정말 ABA를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밸런스 브레인이나 현재는 뇌균형 발달 연구소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뭐 주파수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 연구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ABA도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모든 거는 아이의 특성에 맞게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을 잘 찾아 나가는 겁니다. ABA가 맞다, 뭐 감통이 맞다, 언어가 맞다 이런 기준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언어에서도 ABA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ABA에서도 언어 요소가 있고 그리고 ABA에서는요. 의료적인 협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의료에서도 ABA를 좀 검증된 부분으로 많이 인정해 주듯이 의료적인 접근을 상당히 영향을 하고 행동 중재를 할 때도 의료에서 사용하는 그런 약물 복용과 병행하는 요법들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약물이 필요 없다. 행동 중재로 해야 된다. 약물은 예전처럼 우리는 거부한다. 그거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협력하고 어떻게 행동 중재할 때 약물을 가지고 이 행동을 중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뇌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행동적인 부분을 보고 발달적인 부분은 의료적으로 진단을 받아오고 그리고 이후에 혹시나 우리가 뭐 소리를 너무 지른다든지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지 상동행동 또 여러 가지 다른 행동 중에서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신체적인 원인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체에는 뇌 기능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MRI나 안 그러면 뇌를 가지고 하는 다른 여러 검사들을 실제적으로 종합 검사를 하고 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뇌의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점을 찾아 나가고 행동 경제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는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오다 보면은 뇌 기능에는 전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지금 많이 밝혀졌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뇌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폐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서 정말 해결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뇌 기능으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접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재활 위주의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A에서는 의료적인 접근이나 뇌 기능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ABA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봤는데요. 제 답변 또한 모든 게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그런 양분법적인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환경에서 내 치료가 정말 효과적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다른 치료는 아니다라고, 다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내 걸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는 방법을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이제 재활과 아동을 위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